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이지도 시끄럽지도 않은 그저 한 늙은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흔한 가족 이야기, 모녀 이야기, 외로운 노인의 일상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고통의 박동이었고 침묵의 무게였으며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침묵조차도 마음 깊이 새겨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잊으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애가 잠시 지나치게 말한 것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세상 어딘가에 저처럼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견디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살짝 닿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기억도 조금씩 흐려졌지만 그래도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딸과 함께 살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의 매일은 꿈처럼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더덥고 짧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딸 지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늘 그렇듯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 남편이 밤이 되어 시신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시신 확인 서류에 서명할 때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고 야간 근무도 있었지만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지은이가 엄마 100점 맞았어 라며 웃으며 달려들었죠. 그 한마디로 저는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지나가던 떡집 앞 유리창에 지은이가 좋아하는 헬로키티 생일 케이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케이크 비싸지? 집에서 엄마가 만든 떡 케이크도 엄청 맛있어. 저는 지은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살짝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깨어 지은이를 위해 손으로 고양이 모양 쿠션을 꿰매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고급스럽지도 않은 헌천을 채운 작은 쿠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그걸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야. 저는 지은이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여기에서 그 후 저는 밤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지은이의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환자를 돌본 뒤 곧바로 달려가 20인분의 도시락을 배달했죠.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애써봤자 딸은 커서 떠나면 그만 아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제 전부이고 제 모든 신뢰라는 걸. 지은이는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매년 상을 받고
학교 대표로 연설을 할 정도였죠. 학부모 모임에서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였지만 마음속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딸을 바르게 키웠다는 확신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그날,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병원 조무 근무 중이었습니다. 전화가 몇 번이나 울렸고 받아보니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붙었어.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고 그저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해준 유일한 결혼기념 선물, 귀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팔아 정확히 1,000만 원을, 살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손으로 쓴 쪽지를 동봉했습니다. 딸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자랑스러워해 부디 따뜻하게 살아가렴. 내 시작을 잊지 말아줘.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은이를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봉투를 꼭 쥔 채 울면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졸업하면 꼭 보답할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그 후로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한 사람 분량의 차를 내리고 매일 밤 한 사람 분량의 밥을 차렸습니다. 거실에 장식된 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지은이와 나란히 찍은 한 장. 그 이후로 사진은 지은이가 서울로 떠난 뒤 단 한 장도 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엄마는 잘 지내. 걱정 마라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일이 바빠서 야근이 많다고 전화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울은 치열한 도시니까요. 젊은이들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죠. 어느 달 지은이가 송금을 부탁해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보냈습니다. 배고프지 않다면 그걸로 엄마는 안심이니까요. 시장에서 지은이가 좋아했던 재료를 보면 지금도 사게 됩니다. 치즈 달걀말이를 만듭니다. 그걸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버이날에 선물해준 국화 문양 접시에 담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이 요리를 내놓자. 하지만 다음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생각했어요. 딸이 성공하면 노후에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웃음이 넘치는 식탁이 될 거라고. 하지만 성공과 감사함은 꼭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커가면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세상이 가르쳐 준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잊은 아이에게 앞으로 누가 다시 가르쳐 줄까요?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아니에요. 그저 제 존재를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은이의 기억 속에서 저는 점점 빛발에 가고 있구나 하고 어느 밤 저는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남편이 정원 손질을 하던 곳이었죠. 저는 어린 지은이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고양이 인형을 안고 어눌한 영어로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를 부르던 그 모습을. 지은이는 한때 이렇게 말했어요. 커서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엄마한테 정원이 있는 집 사줄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약속은 지은이가 어른이 되는 길목의 어느 역에서 떨어뜨린 걸까? 이 나이가 되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은이의 마음속에 작은 자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런 한마디 메시지, 1분이라도 좋으니 전화 속 목소리, 혹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저 지은이가 맞은편에 앉아서 예전처럼 달걀말이 한 조각을 제 접시에 올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한 어머니의 인생은 모두 보답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는 꿈에 불과합니다. 주방 구석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옛 꿈. 제가 만든 고양이 쿠션과 함께,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라고 불러주던 시절의 그 사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지은이가 정식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한 날을, 역 플랫폼은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했고 지은이의 손에는 큰 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짐을 맡기지 않으려 스스로 정리하느라 바빴죠. 그 배낭 엄마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자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키워줬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할게. 그 순간 제 마음은 된장국 속 두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플랫폼 끝으로 사라지는 지은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출발벨이 울리고 문이 닫히고 지은이는 제품에서 떠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지은이의 방을 정리하고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었습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만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보물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은이가 자주 전화해 왔습니다. 기숙사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하거나 밤늦게 친구들과 라멘을 먹으러 갔던 일로 웃었죠. 저는 차를 한 잔 들고 미소 지으며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약간 쉰 목소리로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음식하고는 완전히 달라. 외식하면 비싸고. 전에 만들어준 메밀국수 다시 먹고 싶어. 저는 벌떡 일어나 메모장을 꺼내 육수 만드는 법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린 멸치와 다시마를 상자에 담아 보냈습니다. 서울의 어떤 요리사도 이 맛에는 못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딸에 대한 마음을 양념으로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 대신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고 무표정하게, 마침표도 없이. 엄마, 집세가 부족해.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몸 조심해. 엄마는 잘 지내. 라고 덧붙였죠.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등록금 내야 해서 또 보내줄 수 있어? 이번에는 지붕 수리용으로 모아둔 500만 원어치원을 보냈습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엄마는 추위쯤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딸은 꿈을 쫓고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다음 메시지에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답장 안 해? 지금 필요하다고. 단 한 줄, 거기에는 엄마 잘 지내? 또 엄마 고마워도 없었습니다. 그저 왜 답장 안 해? 뿐. 저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독서용 안경을 벗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오는 메시지는 늘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400만 원, 400만 원 가능? 이번 달 200만 원 몇만 원 부탁해. 그러다 메시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송금해. 급해. 엄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묻지 않고 그저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작은 수첩에 적어갔습니다.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이가 서울로 간 후 5년 동안 저는 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2사람분을 준비했어요. 그릇을 차리고 식탁에 젓가락 2벌을 놓았죠. 설거지를 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늦네. 수업인가?
하지만 점점 한 사람분만 준비하고 주방에서 서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릇도 라디오도 차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밤 8시, 옛날엔 이 시간에 돌아왔었지. 9시, 이 시간엔 둘이 김씨네 이야기를 봤었는데 10시, 잘 때마다 지은이는 꼭 엄마 사랑해라고 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사랑해도 없고 잘 자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음식을 조금 많이 만들어 지은이에게 보낼까 하고 연락했어요. 정어리 조림 보낼까? 답장은 이랬습니다. 이제 외식에 익숙해졌어. 괜찮아.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대신 먹을게. 저는 절에 가서 부적을 사고 지은이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스님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제가 아직 어머니일까요? 지금 제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저는 거실 사진을 향해 말합니다. 지은아, 오늘 반찬은 정어리 튀김이야. 기억나? 수박 싸게 샀어. 옛날에 소금 뿌려 먹는 거 좋아했었지? 시트를 새로 갈았어. 지금 돌아오면 기분 좋을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문틈으로 부는 바람 소리뿐입니다. 저는 지은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하게 살아라며 스스로 서라고 가르친 건 다름 아닌 저니까요. 다만 지은이가 성장하는 길에서 저는 점점 버려졌습니다. 어느 날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동안 꼼짝할 수 없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 눈물을 참으며 혼자 먹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지은이는 언제 알아차릴까? 병은 이겨냈지만 마음 한 조각은 그때 부서졌습니다. 지은이가 언젠가 돌아와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해줄 거라는 그런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메시지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아픕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먹을 꼭 쥐게 됩니다.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감정 없는 그 글자들은 작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어냅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노후를 보내는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는 차가운 식탁뿐입니다. 그날 오후를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바람도 비도 없는 조용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채소를 씻으며 저녁으로 만들 감자조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젖은 타일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통을 느끼기 전에 뼈가 부러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른팔이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졌고 머리까지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 왼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현관까지 기어갔고 턱으로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기 때문이죠.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이웃이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10분쯤 지나 마침 옆집 아저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쓰러진 저를 보고 놀라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는 시립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은 요골골절, 깁스 고정과 4-6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상 자체는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제 걱정은 오른손을 못 쓰는데 누가 밥을 해주지, 누가 빨래를 해주지, 차를 끓여줄까 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 지은이에게 단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넘어졌어. 의사가 당분간 누군가와 함께 있으라고 했어.
보내고 나서 저는 숨을 깊이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지은이가 분명 걱정해 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과장된 반응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저 엄마 아파. 최대한 빨리 갈게. 그런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짧고 차갑게.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꼭 쥔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부담 주지 마세요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부담이었을까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깁스가 닿는 오른팔은 단단하고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몸을 뒤척일 때마다 뼈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마음 깊은 곳의 아픔에 비하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메시지도 전화도 안부를 묻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실에 울리는 건 심전도 기계 소리, 약을 나르는 카트 소리,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뿐. 제가 기다리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노란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 지은이는 가을을 무척 좋아했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가을 진짜 예쁘지?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들려? 속삭이는 것 같아. 하지만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지은이의 침묵뿐. 그 침묵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모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피로 이어진 모녀였던 우리 사이에. 나흘째, 저는 시골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했습니다. 시립병원이 싫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동생 김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6살 어리고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영철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데리러 갈게. 괜찮아. 모녀로만 살아왔으니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뿐 아니라 마음속 무언가도 함께 부러졌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전원한 곳은 저와 영철이 자란 마을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직원 수는 적지만 모두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철은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여기서 천천히 쉬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이 조금 따뜻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자 가장 먼저 문병 온 사람은 영철이 아니라 조카의 아내, 수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혈연은 전혀 없죠. 그녀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조카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전원에 돌아온 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가져온 건 수연이었어요. 오른손 깁스 때문에 머리를 감지 못했던 저를 보고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시면 머리 감겨드릴까요? 저희 어머니도 자주 해드렸던 터라 익숙해요. 저는 사양하며 말했어요. 미안하네. 신혼인데 이런 걸 부탁하다니. 그러자 그녀는 환히 웃으며 대단한 건 못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소중히 생각해요. 젖은 머리 그대로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할머니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그날 밤 수연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제 베개 옆에 물병을 놓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일 때문에 오전에 못 오지만 저녁에 올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곁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으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팔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가족처럼 대해준 것에 가슴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정말 같은 성을 공유하는 걸까? 아니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수연이 제 임에 손을 대며 천을 재주던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선명히 떠올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제 일은 스스로 하려 했습니다. 영철에게도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늘 생각했죠. 그래, 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면 낫겠지. 혼자 있는데 익숙했어요. 누구에게 신경 쓰이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날들에. 하지만 그 하숙집 작은 방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철네 집 손주의 아내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김이 나는 죽 용기를 조심스레 들고 천천히 방에 들어왔어요. 연어죽이에요. 요리는 서툴지만 아픈 분께는 죽이 먹기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감동했죠. 거절하려 했지만 긴 여정으로 배고프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용기 뚜껑을 열고 작은 숟가락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한 숟갈씩 먹었습니다. 뜨거운 게 죽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과자나 씻은 과일 봉지, 때로는 그저 다정히 이렇게 물어보는 날도 있었어요. 오늘 손 아직 아프세요? 따뜻한 물로 좀 데워볼까요? 그리고 붕대를 갈아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간호사에게 진료소로 오라고 했지만 수연이 말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오전 반찬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위해 일을 쉬다니. 옛날 제가 시어머니께 했던 일이지만 설마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수연은 저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목도리를 둘러주고 벨트를 채워주었어요. 마치 손녀처럼. 가는 길에 그녀는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할머니는 그녀가 대학생일 때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누구에게도 어머니라 불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모님을 뵙고 나서 마치 할머니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진찰과 붕대 교체가 끝난 뒤 그녀는 저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고 현관의 나무 의자에 앉히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로마 오일을 좀 얻었으니 오늘 밤에 와서 손이랑 발 마사지 할게요.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이 굳기 쉬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친딸은 단 한 번도 엄마, 아파라고 묻지 않았을까? 수연은 제게 돈을 받은 적도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녀는 제 머리를 감겨주고 매주 붕대를 갈아주고 약을 한 알씩 타월 위에 놓으며 복용 시간을 적어줬어요. 불평도 더러움을 꺼리는 기색도 한숨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있는데 수연이 작은 화분을 들고 오는 게 보였어요. 이모님, 좋아하는 꽃 있으신가요? 이 하숙집이 좀 쓸쓸해서 창가에 뭔가 심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옛날에 엄마가 노란 국화를 좋아했었지. 며칠 뒤 제 현관에는 노란 국화 3그루가 피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노란색.
마루로 늙어가는 인생에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수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행동이 제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오토바이 소리를 매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손수건을 접고 차를 준비하고 의자를 꺼내며 마루로 어머니가 자식의 귀가를 기다리듯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딸이라 불렀던 사람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날 수연이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며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미안해, 혈연도 없는 할머니를 돌보는 게 귀찮지 않아? 그녀는 망설임 없는 눈빛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혈연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모님이 자식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고통도 피로도 희생도 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모님은 무조건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옷깃을 적셨습니다. 몇 년 만이었을까?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지갑으로도 짐으로도 그림자로도 아니라 그 후로도 수연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붕대를 갈고 죽을 끓여주고 제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고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함께 웃고 지은이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어요. 수연은 제가 왜 딸과 함께 살지 않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정사에 끼어들려 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나타나 약해진 제 손을 살짝 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제 휴대폰이 빛났습니다. 지은이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그 메시지에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오는 메시지. 엄마가 아프고 약해지고 끌어안아 주길 바랄 때는 오지 않는 메시지. 저는 옆에 있던 수연을 보았어요. 그녀는 제게 담요를 다시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이모에게 연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줄 건가?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네, 이모님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든 약해졌을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루로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온 것처럼 저는 한때 믿었습니다. 혈연이 곧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아무 대가 없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코서 마음이 선택한 가족이라는 걸. 그날 오후 하늘은 슬픔을 모르는 듯 맑았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수연이 심어준 노란 국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저는 손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죠. 혹시 이번에는 지은이가 이렇게 말해줄지도 몰라 라고. 엄마 잘 지내? 혹은 단 한마디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표시된 건 차가움마저 느껴지는 날카롭고 짧은 문장이었어요. 연금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그런 건 요즘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아직 호스를 들고 있었고 물은 발밑으로 세차게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2번이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눈물을 다 흘려버렸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마루로 무겁고 차가운 돌을 내려놓듯이 뜨거운 차를 내리려 했지만
정신 차려보니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병 때문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마음 깊숙이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은이와 젊었던 제가 찍힌 사진. 그 시절 지은이는 이렇게 말했었죠.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엄마한테 행복한 삶을 선물할게. 하지만 지금의 지은이는 저에게, 친어머니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엄마의 연금 따위 아무 가치 없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쓰라림도, 화도 아닌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지은이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통장. 현재 잔고 1,8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매달 연금 90만 원 재런. 저는 이 모든 걸 지은이에게 남길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불러 통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려 했어요. 엄마가 조금씩 모은 거야. 적지만 마음을 담았어. 지은이는 분명 눈물을 흘리며 옛날처럼 저를 끌어안아 줄 거라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가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제가 지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창가에 앉아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백발의 노파, 깊은 눈가의 주름, 아직 깁스가 풀리지 않은 팔.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애는 돌아올까? 그리고 돌아온다 해도 그건 엄마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통장을 위해서일까? 그때 수연이 불쑥 찾아와 주먹밥과 뜨거운 된장국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죠. 저는 이 맑은 눈동자를 딸과의 슬픈 이야기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만이 아는 아픔, 어머니이기 때문에 느끼는 깊은 상처. 수연이 돌아간 뒤 저는 외투를 입고 단추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근처 작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시내 중심으로 가는 막차를 탔습니다. 향한 곳은 간호사로 40년 넘게 다니던 때부터 늘 이용하던 은행이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번호가 불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실내에는 번호를 부르는 기계 소리와 낡은 서류 냄새만 떠돌았어요. 제 번호가 불렸을 때 저는 창구로 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어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송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여성 행원이 고개를 들고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네, 얼마를 송금하시겠습니까? 저는 통장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 1,800만 원은 전부를 최수연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순간 행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금액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전액이 맞으신가요? 조금 더 생각해 보셔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일체의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이. 한때 저는 혈연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파 움직이지 못할 때 손을 잡아준 사람을 믿겠습니다. 제게 가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송금 메모의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반환 불필요. 친딸에게 잊힌 어머니가 마음을 담아드리는 선물. 저는 서명을 하고 가슴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돌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밤 안개가 거리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조용히 안도가 퍼져갔습니다. 마루로 오랫동안 조여왔던 밧줄이 풀린 것처럼. 저는 김순자입니다. 한때 자식에게 돈을 남기는 게 어머니의 의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도 역시 돈으로 얻을 수 없죠. 그리고 때로는 혈연 없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은행 서류가 닫혔다. 송금 전표에 찍힌 빨간 도장은 아직 따뜻함을 남기고 있었다. 저는 창구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후회도 흔들림도 없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은이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끝냈으니까요. 그저 오늘 그걸 정식으로 서명한 것뿐입니다. 저는 막차를 타고 예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람은 조금 차가웠어요. 팔의 깁스는 이미 풀렸지만 뼈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며 생각했어요. 낫지 않는 상처도 있다. 그건 붕대가 아니라 내려노름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라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켜 물을 끓이고 차를 내리고 테이블에 행주를 깔았습니다. 늘 그렇듯 수연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봉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곡죽을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양손으로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인생 마지막에 주고 싶었던 선물, 특별한 걸 해줘서가 아니야. 그저 가치 없다고 여겨진 내 곁에 네가 있어줬기 때문이야.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안 돼요. 이런 큰 돈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이 1,800만 원으로 내가 낳은 딸에게서 잘 지내? 라는 한마디를 살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아니었지. 넌 아무것도 받지 않고도 죽을 끓여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손을 잡아줬어. 넌 돈 때문이 아니라 늙은 어머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아줬던 거야. 방 안에는 주전자에서 나는 코토코토 소리만 울렸습니다. 잠시 뒤 수연은 조용히 종이를 테이블에 놓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를 딸로 만들어주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눈물 없는 미소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오늘부터 할머니는 지은이의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무의미한 것도 아니야. 사랑을 쏟을 곳이 아직 여기 있으니까. 그게 너였던 거야. 어떤 순간에도 할머니를 버리지 않았던 너였기 때문이야. 그날 오후 저는 마을 행정사무소로 갔습니다. 큰 절차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료 기록에 있는 비상연락처 란. 거기에 적혀 있던 지은이의 이름을 수연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에게 강요받은 것도 아니에요. 혈연 증명도 필요 없었죠. 그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사람으로 서명하는 것뿐. 수연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 필체는 곧고 정갈하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을 선택한 건 틀리지 않았다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와의 옛 사진을 내렸어요.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눈물을 낭비하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어놓은 건 새로운 사진이었습니다. 현관의 노란 국화 앞에서 찍은
수연과 제 사진. 황혼의 빛이 비스듬히 비치고 제 머리는 새하얗고 그녀의 머리는 윤기 나는 검정색. 마루로 두 세대. 하지만 마음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수연을 딸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어색함도 억지도 없이. 아침밥 먹었어? 오늘 밤 같이 저녁 먹을까? 엄마가 말했잖아. 추운 날은 두껍게 입으라고. 말할 때마다 저도 놀랐어요. 쑥스럽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만에 진정한 의미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식탁에서. 저는 차를 따르며 담담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왜냐하면 깨달았으니까. 어머니라는 건 누군가를 낳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존경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야. 서류상으로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75세의 연금 생활자 노파. 그저 그런 존재일 뿐. 하지만 그날 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1,800만 원이 나간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이 합당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 혈연이 없어도 마음이 울리는 사람. 저는 한때 어머니라 불리며 그 아이에게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로 있는 것들, 혈연도 이름도 아닌 저는 사랑을 쏟을꼬들 제 손으로 다시 선택한 겁니다. 그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의 노란 국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호스를 들고 백발의 빛이 스며들었죠.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날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아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기다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잘 지내? 라는 한마디를 기다리는 일도 없어졌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문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때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이 있다는 걸. 다만 어떤 이들은 가족의 유대를 잊고 더 화려한 무언가를 선택할 뿐이라는 걸. 정오 무렵 수연이 달려왔어요.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씨에게서 전화해요.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세 글자는 한때 제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전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지나치게 말한 거야. 보고 싶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보고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른 이름으로 바뀐 뒤에야 오는 사과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고 재킷은 구겨져 있었어요. 발밑에 짙은 색 하이힐은 그 애가 처음 면접 가던 날 제가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에서 노란 국화 화분 주위에 떨어진 잎을 줍고 있었죠. 바람이 조용히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지은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엄마, 지은이야. 엄마, 문 열어줘. 돌아왔어. 수연이 돌아와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지금 할머니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하지만 이걸 전해달라고 맡기셨어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때 지은이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발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침묵. 그 편지는 사흘 전 제가 쓴 것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비난하는 말도 없었죠. 그저 지은이가 끝까지 듣지 않았던,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에게 엄마는 용서의 한계란 없다고 늘 생각했어. 하지만 사랑이란 키우지 않으면 시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지. 그건 일방통행으로는 성립되지 않아. 엄마는 인생 전부를 걸쳐 너를 사랑하고 키우고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 하지만 너는 엄마를 너의 엄마로 여기지 않을 말을 던졌지.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 억지로 어색하게 굴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한번 부서져 떨어진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는 원망하지 않아. 다만 엄마의 사랑이 오랫동안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고 있었다는 걸 조금 후회할 뿐이야. 지금의 엄마는 고요함을 선택할게. 그리고 너에게도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엄마로부터. 지은이가 그걸 끝까지 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울었는지 후회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만개한 노란 국화 화분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늦여름의 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저는 손을 뻗어 떨어진 꽃잎을 손바닥으로 받았습니다. 그 무게는 놀랄 만큼 가벼웠어요. 지은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끌어안는 일도 엄마 미안해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노파가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유대는 키우지 않으면 차가운 계절 속에서 지는 노란 국화처럼 시들 수도 있다는 걸. 수연이 조용히 차를 가져와 제 곁에 놓았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정히 말했어요. 오늘 국화 평소보다 더 예쁘게 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아마 엄마 국화는 제 때를 아는 걸 거야. 지기 전에 마지막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는 걸지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존재도 아니에요. 한때 어머니라 불러준 누군가의 기억 속에 희미한 그림자로 남아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상처받은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이 한때 피로 이어진 사람에게서 등을 돌린 적이 있다면, 혼자 외롭게 밥을 먹으며 밤에 울어본 적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뿐,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을 뿐이에요. 당신은 너무 늦은 전화를 받아본 적 있나요? 닫힌 문 앞에 서서 더 이상 안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적 있나요? 만약 있다면 부디 계속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침묵은 분명 누군가 들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어쩌면 다음도 누군가의 깊은 외로움이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